완벽한 가족의 뒷면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 완벽한 가족의 일상.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이 얼마나 쉽게 깨져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프로야구 선수 용현은 리그에서 손꼽히는 스타 선수였습니다. 탁월한 기량은 물론 준수한 외모까지 갖춘 그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대상이었죠. 하지만 용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용현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지연과 결혼했고 그들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지연은 착하고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항상 응원석에 앉아 가장 열정적으로 응원했고 집에서는 모든 일을 자신이 챙기려 애썼습니다. 며느리로서도 완벽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명절 때마다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며느리였던 거죠. 그리고 2년 뒤에는 귀여운 아들 하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용현이 경기에서 홈런을 쳤을 때 뛰어내릴 듯한 기쁨을 느꼈다면 하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는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세 명이 함께하는 그들의 삶은 정말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언론은 그들을 사랑꾼 부부라고 부르며 자주 지면에 등장시켰습니다. SNS에는 용현과 지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넘쳐났고 댓글창에는 부러운 마음의 이모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부럽다. 저런 남편이 어디 있어? 가정의 모범이다 같은 댓글들이 매번 달렸습니다. 용현은 경기장에서도 평상시처럼 뛰어난 성과를 내놓았고 지연은 매번 가장 예쁜 옷차림으로 응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는 귀여운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이 있을까요? 행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뒤에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오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용현의 가족에게는 이제 막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SNS를 스크롤하다가 한 계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프로필 사진에 쓰여 있는 이름은 영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그녀였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 이름을 다시 보자 뭔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향수였을까요? 아니면 불안감이었을까요? 지연은 그 계정을 클릭했고 영애의 지난 게시물들을 하나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애는 결혼도 했고 남편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동창에 대한 궁금함만은 아니었습니다. 밤하늘을 보는 것처럼 지연은 영애의 사진들을 지나가며 봤습니다. 웃고 있는 영애의 모습에서 자신은 어떤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물속으로 천천히 끌려가면서 느끼는 그런 불안감 말입니다. 용현이 곤히 자고 있는 옆에서 지연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영애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를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그 순간 지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평온함이 깨져나가는 소리는 매우 조용합니다. 마치 얇은 거울에 먼지가 내려앉는 것처럼.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그 집의 기초 어딘가에 작지만 결정적인 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이 이야기는 더욱 복잡하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였던 가정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지연은 자신이 은폐해왔던 과거와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정말로 지워질 수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우리를 얼마나 깊게 상처 입힐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아무리 열심히 잊으려 해도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안타까운 진실입니다. 지연은 결국 영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날까? 라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매우 큰 결정이었습니다. 영애의 답장은 놀랍도록 빨리 왔습니다. 좋지. 언제 만날까? 마치 영애가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주일이 지났고 두 여자는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연은 용현에게 고등학교 동창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현은 당연하다는 듯이 좋아 즐겁게 다녀와라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용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장소는 강남의 고급 카페였습니다. 지연이 먼저 도착해 앉아 있을 때 영애가 나타났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영애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다만 그 얼굴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흘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지연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친구와 만나는 설렘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름 모를 불안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의 시간들, 대학생활, 직장, 그리고 결혼. 두 여자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은 용영과의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하준이의 탄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애는 웃으며 들었지만 그 웃음은 어디로인가 떨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근데 남편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기훈이도 알고 싶어 한다고라고 영애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몇일 뒤 네 명이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물드는 시간, 용영과 지연, 그리고 영애와 그녀의 남편 기훈이 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기훈이는 지나간 미식축구 선수처럼 건장한 체격에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용영과 기훈이는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연과 영애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마치 배우들이 정해진 대사를 읽는 것처럼요. 그 저녁의 내내 영애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스텔지어? 분노? 질투? 지연이 용연 팔짱을 끼고 웃고 있을 때 영애의 눈이 찬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찬 감정이 그 눈을 통해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지연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운이 좋았지라고 영애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의미한 댓글처럼 보이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히 톡 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잠시 얼굴이 굳었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외형상으로는 성공적인 동창 제외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애의 속마음 어딘가에는 지난날의 상처와 질투가 카멜레온처럼 위장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을 마치고 헤어질 때 기훈이는 지연의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어. 앞으로 자주 만나자. 하지만 그 인사는 위협 같기도 했습니다. 마치 수사관이 용의자와 헤어질 때 풍기는 그런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 말입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떨어져 나타났지만 지연의 마음은 그리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그 저녁이 끝난 후 이틀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지연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이는 기억할 것 같지 않지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들 말이야. 그게 지워질 일 같지는 않은데.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 메시지는 기훈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불어오기 전의 바람처럼 더 큰 위협이 그 뒤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무서운 순간은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그 비밀을 도구로 삼아 당신을 협박할 때 그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이후 기훈이의 문자는 하루에 여러 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탄적이었던 메시지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의 아내가 학폭 가해자였다면 흥미로운 뉴스가 될 것 같은데. 혹시 당신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남편한테 얘기하기 전에 만나는 게 좋겠는데. 지연은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무시하면 없어질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연은 한 커뮤니티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고등학교 학폭 가해자 현재 유명인의 아내로 살아였습니다. 그 게시글은 익명으로 올라와 있었지만 내용은 명백히 자신을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이름, 대략적인 시기, 그리고 현재의 지위까지 모든 것이 세부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특정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아내인 이 사람이 정말 학폭 가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 게시글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은 지연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유명하다고 다 착한 건 아니구나. 같은 댓글들이 매시마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라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계속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 시간에도 계속 게시글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는 다른 게시글들도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어떤 글에서는 지연의 고등학교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격담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그때 봤어. 지연이 정말 심했어. 피해자 한 명이 학교를 그만뒀대. 이런 사람이 잘 나가고 있다니. 밤이 되면 지연의 불안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용연이 집에 오면 온종일 연기를 했습니다. 웃고 밝은 표정을 지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용연은 현명한 남자였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지연 요즘 뭔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라고 용연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한 것뿐이야. 괜찮아. 하지만 용연의 의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지연이 밤중에 자주 깨어났고 휴대폰을 계속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최근 SNS에 악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연과 연관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용연에게 들었습니다. 한편 기훈이의 문자는 더욱 구체적인 요구로 변해갔습니다. 내일 카페에서 만나자. 단둘이. 혼자 온다면 아무도 이 사건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을 거야. 지연은 그 카페에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훈이는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 유명한 남편, 귀여운 아들, 모든 사람의 부러움. 하지만 그것이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알지? 지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 충분한 돈 말이야.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사라질 거야. 너의 과거도 이 소문도 모든 것이. 지연은 기훈이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만 원씩, 나중에는 수천만 원씩. 은행 계좌에서 뽑아내고 때로는 빌려가며 돈을 모아 기훈이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을수록 기훈이의 욕심은 더 커졌습니다. 마치 팬데믹 바이러스처럼 협박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는 계속 지연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댓글들은 점점 더 음험해졌습니다. 저녁마다 침대에 누워있던 지연은 이제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붕괴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용연은 그 모든 것을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고 답할 수 없는 침묵만이 커져갔습니다. 이제 조용한 집안에는 두 사람이 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곧 완전한 붕괴가 올 차례였습니다. 사설 탐정의 사무실, 어두운 책상 위에 자료들이 놓여 있다. 남자가 정말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용연은 아내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 그는 결국 사설 탐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연이의 고등학교 시절을 조사해달라. 그리고 만약 뭔가 나온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남기라. 라고 용연이 탐정에게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이미 최악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2주간의 조사를 통해 많은 것들을 파악해냈습니다. 용연의 고등학교 졸업연도 그리고 당시 학교에서 벌어진 학폭 사건들. 탐정은 해당 학교의 교사들과 면담했고 당시 지연과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을 찾아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일관되었습니다. 지연은 분명히 학폭 가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혔고 다른 학생들도 그 일에 동조했습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결국 학교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따돌림이 심했어요. 지연이와 그 친구들이 자꾸 말을 걸지 말라고 했거든요. 심한 욕설도 있었고 한 학생은 정말 심했어요. 학교에도 다니기 싫어했고. 탐정은 모든 증거를 모아 용연에게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피해자 증언 기록서, 당시 반 친구들의 인터뷰 기록 등 모든 것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었습니다. 용연이 이것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표정이 되었습니다. 마치 조각상처럼 딱딱한 표정 말입니다. 그날 밤 용연은 지연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방의 침대에 앉아 고요한 밤의 소리 속에서 그는 지연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탐정의 보고서, 피해자들의 증언, 당시 교사의 인터뷰 등 모든 것을 말입니다. 지연의 얼굴은 하얀 종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야? 라고 용연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차갑고 멀게 들렸습니다.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냥 애들끼리 하는 장난이었어. 진짜로. 다들 그럴 때잖아. 고등학교 때는 다들 좀 심하게 장난을 쳤고. 장난? 이걸 장난이라고 봐? 라고 용연이 끊어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학교를 그만뒀어. 깨달음이라고? 왕따였고 자해를 시도했었어. 그건 내 탓만은 아니야. 다들 했어. 나만 왜 이렇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도 용연의 마음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했어? 라고 용연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피해자에게? 아니. 그 한 글자의 답변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연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연은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용연의 그 뒷모습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차가움이었습니다. 그 밤 용연은 거실의 소파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용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을 때도 하준이와 있을 때도 늘 하던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키스도 포옹도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용연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처럼 아무리 맞춰도 그 사이사이에는 항상 금이 남아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용연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훈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신문사에 제보할까?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 오픈할까? 고르면 돼. 아, 그리고 너는 경찰에 고소당할 수도 있어. 학폭은 범죄니까. 합의금은 얼마쯤 해야 할까?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연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자신을 혐오하는 눈빛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그들의 결혼이 정말로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용연은 밤마다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연의 학폭 사건이 언론에 터지면 자신의 평판도 함께 망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명인의 아내가 학폭 가해자라는 뉴스는 너무나 매력적인 스토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준이가 학교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잔인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은 하준이의 어린 마음을 얼마나 상처 입힐까요? 용연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종식시키려면 지연과의 결혼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터지기 전에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났습니다. 영애가 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기훈이가 하는 행동들을 관찰했습니다. 지연으로부터 받는 돈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말입니다. 기훈이는 도박꾼이었습니다. 그 돈들은 모두 경마장과 카지노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영애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과거의 상처를 이유로 현재의 사람을 괴롭혔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의 탐욕을 부추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연이 느끼고 있는 공포와 절망감을 생각하자 영애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복수는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야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비밀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것이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진실은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도 있습니다. 결국 신문에 터진 것은 기훈이었습니다. 영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연의 과거를 신문사에 팔아넘겼습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협박으로 받은 돈도 부족했던 그는
이번엔 신문사의 제보료까지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아침 용현은 출근 전에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면을 장식한 기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프로야구 스타 선수의 아내 고등학교 시절 집단 학폭 가해자로 드러나. 기사에는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의 이름, 나이, 학교, 그리고 당시의 학폭 사건들. 피해자들의 증언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있었습니다. 지연과 용현이 함께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신문은 마치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난장판이 되었고 SNS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댓글창은 매초 수백 개씩 늘어났습니다. 저 여자 진짜 심했다던데.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유명하다고 다 착한 건 아니네. 겉으로는 사랑꾼 부부라더니. 용현 선수 응원하는데 조회하느라 기분 더럽네. 용현의 소속팀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선수의 개인사를 존중하며 현재 상황을 관찰 중입니다. 라는 애매한 답변이었지만 그 뒤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이 스캔들이 더 커지면 용현도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방송국들도 뛰어들었습니다. 저녁 뉴스는 이 사건을 톱 뉴스로 다루었고 예능 프로그램들도 이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영상 매체까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은 지연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의 인터뷰 영상도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괴롭힘을 당했고 심지어 집단에서 따돌렸어요. 그 선생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연을 욕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진보 진영에서도 모두가 지연을 비난했습니다. 학폭은 모든 진영에서 공격할 수 있는 완벽한 소재였기 때문입니다. 용현의 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응원했는데 배신당했다. 저런 여자의 남편이라니. 역겹다. 아이가 불쌍하다 같은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용현의 경기 화면이 나오는 영상은 댓글 폭탄을 맞았고 그의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거의 집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고 그들의 손가락질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도 카페에 가도 어디든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마치 마녀 사냥을 당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용현의 침묵이었습니다. 용현은 집에 와도 지연과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고 침대도 따로 잤습니다. 하준이 앞에서만 최소한의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연은 여러 번 입장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반성한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같은 내용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입장문들은 더욱 여론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10년을 기다렸는데? 뉴스가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야? 진심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훈이가 협박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애가 결국 남편을 신고한 것입니다. 지연은 기훈이로부터 받은 협박 문자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기훈이는 협박죄로 기소되었고 지연에게 준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연의 평판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학폭도 했고 협박당하면서도 돈을 준 거? 뭔가 이상한데라는 의혹만 더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용현이 지연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대화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혼하자. 내가 하준이를 키우고 넌 나가.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용현의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난 끝까지 널 믿고 싶었어. 정말로. 만약 넌 나에게 진실을 말했었다면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넌 날 속였어. 그리고 돈을 갈취당하면서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것은 신뢰의 완전한 파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함은 이제 의미가 없어. 넌 피해자를 향해 사과해야 해. 그리고 넌 나 대신에 하준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해야 해. 그렇게 용현은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 양육권을 용현에게 주었습니다.
지연은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고 아이와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졌습니다. 신문은 프로야구 선수 학폭 아내와 이혼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은 또다시 들끓었습니다. 드디어 이혼했다니 다행이야 용현 선수. 화이팅 저 여자는 이제 끝났네 같은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지연이 제거된 것처럼 모든 눈총과 분노가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용현은 한 단계 높은 도덕적 위치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참아주던 남편 아이를 위해 결단한 성숙한 남자 같은 이미지 말입니다. 하지만 용현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준이를 안고 잤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그리워했고 용현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일상은 이제 역사가 되었고 남은 것은 오직 폐허뿐이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영애와 지연이 마주 앉아 있다. 이야기는 절대로 가해자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 속에는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고 각각의 관점이 있으며 누구나 어느 정도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연의 세상이 무너진 지 3개월 뒤 영애가 지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장소는 지난번과 같은 카페였습니다. 이번엔 지연이 먼저 도착해 기다렸고 영애가 나타났을 때 지연의 얼굴은 매우 창백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라고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영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고소하려고 불렀어.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를 고등학교 때 괴롭혔던 것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피해자였어. 넌 몰랐겠지만 나도 너에게 괴롭힘을 당했어. 그건 큰 건 아니었지만 누적되면서 정말 힘들었어. 그리고 나는 10년을 속으로 분노했어. 넌 잘나가고 좋은 남편 만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데 난 왜 계속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 기훈이와 함께 너를 괴롭히기로 했어.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했어. 나도 너처럼 모든 걸 잃게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영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훈이는 너무 심했어. 단순히 복수를 넘어서 너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 복수는 나를 더 이상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어. 오히려 나를 더 못된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럼 왜 저를 고소하려고 한다고? 너도 그 시절의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너도 뭔가 잃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잃었어. 남편도 아들도 모든 걸 다 잃었어. 영애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그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서류였습니다. 이건 내가 고등학교 때 받은 괴롭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내게 상처를 입혔는지 모두 기록해둔 거야. 그리고 이 서류를 공개할 수도 묻어둘 수도 있어. 그건 너의 결정이 아니라 내 결정이야. 지연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난 너를 용서할 생각 없어. 넌 내게 사과한 적도 없잖아. 그 많은 피해자들 중에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았어. 10년이 지나서 뉴스가 터진 후에야 억지로 말한 그것도 진심이 아니잖아.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해요. 지연이 울었습니다. 그 미안함이 몇십 년 전부터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럼 지금 이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영애는 서류를 다시 거두었습니다. 난 이 서류를 그냥 가지고 있기로 했어. 언젠가는 공개할 수도 있고 영원히 묻어둘 수도 있어. 그건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하지만 넌 알아야 돼.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운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선택이라는 것을. 두 여자는 카페에서 헤어졌습니다. 지연은 밖으로 나가 비에 맞으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통곡에 가까웠습니다. 10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죄책감, 그리고 이제 와서야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게 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피해자들의 SNS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DM을 보냈습니다. 돈으로도 말로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사과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당신을 괴롭혀 정말 죄송합니다. 10년이 넘게 지나서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답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인가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답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의 긍정적인 답장은 지연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용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과거와의 화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훈이는 법정에서 협박죄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영애는 결국 기훈이와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복수는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상처를 준 사람을 더욱 상처 입혀도 내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시간과 용서만이, 그것도 때때로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 글은 수백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피해자이며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석양이 지는 공원, 용연이 하준이와 손잡고 앉아있다. 모든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고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됩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용연은 야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 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눈총을 느껴야 했고 그것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의 마음은 야구에 없었습니다. 용연은 하준이를 키우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 돌아오면 함께 숙제를 하고 밤에는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용연은 엄마 역할도 해야 했고 아빠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용연은 매번 그 질문에 답해야 했고 아이에게 엄마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을 아이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용연은 매달 마지막 주말에 아이를 지연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이 법원에서 정한 방문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아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엄마를 만났고 돌아와서는 며칠 동안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카페에서 시간제 일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걸으면 누군가는 그녀를 알아봤고 저 사람 아닌가?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한 일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찾아 읽었고 그들이 받았던 고통을 다시 한번 직시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저 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는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지연을 부셨습니다. 마치 불로 소작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필요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용연은 아이와 함께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법원 명령에 따라 엄마를 만나는 것도 점점 자신의 선택에 따르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준이가 용연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용연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부모보다도 성숙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지.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해. 하지만 그게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야. 그럼 엄마는 지금 뭐를 하고 있어? 엄마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노력하고 있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 말을 하면서 용연도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연을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분노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슬픔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그들이 공유하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매달 마지막 주말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준이를 만날 때면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슬픈 표정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편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하준이가 학교 과제로 나의 가족이라는 주제의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용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살지는 않아.
하지만 나는 행복해. 왜냐하면 엄마도 아빠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엄마 아빠가 함께 살지 않는 것은 슬프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해. 그 글은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의하게 했습니다. 완벽한 가정이 아니어도 사랑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3년이 지난 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용현은 아이 손을 잡고 새해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현의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아니야. 사실 완벽한 가족은 없어.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실수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과거는 지울 수 없어. 지연이가 고등학교 때 저질렀던 행동들, 그리고 나중에 벌어진 모든 일들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용서할 수는 있어. 물론 그건 쉽지 않다. 때때로 나도 분노가 솟아오른다. 때때로 나도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싶어진다. 하지만 나는 알아. 그것이 하준이를 위해 옳지 않다는 것을.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야.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선택이야. 나는 지연이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건 지연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다. 지연이는 지금도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있어. 매일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 어쩌면 그것이 충분한 벌칙일지도 몰라. 아니면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속죄의 방식일지도 몰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야. 과거에 갇혀서 미래를 잃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인정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을 거야. 누군가는 피해자일 수도 누군가는 가해자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미래를 정의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그리고 기억해.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 그것은 우리 모두를 부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환상이야. 우리는 불완전하고 그것이 인간이야.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햇빛이 수평선을 넘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용현과 하준이는 함께 손을 잡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지만 과거를 잊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먼 거리에서 지연은 혼자 창문을 통해 그 아침의 햇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날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상이지만 그것은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영애는 새로운 직장을 시작했습니다. 학폭의 상처로부터 천천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과거에 집착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복수가 치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만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용현은 아이의 아버지로서, 지연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한 명의 여자로서, 그리고 영애는 상처에서 벗어나는 누군가로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완벽함이 아닌 현실 속에서 매일 조금씩 성장하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는 지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행동들, 특히 다른 사람을 상처 입혔던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누군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완벽함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함이 있고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는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가장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통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그림자는 결국 우리 모두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